당원 여러분, 한국 스포츠당 총재 최동호입니다. 제10회 한국 스포츠당 시작합니다. 광주FC가 임시 대표이사로 이춘범 경제고용진흥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광주시는 이 박흥석 대표 사퇴 이후에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 이춘범 경제고용진흥원장이 임시로 대표이사를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춘범 신임 대표는 광주시의회 의장 그리고 이 광주도시공사 사장을 거쳐서 현재 경제고용진흥원장을 맡고 계신 분인데요. 이 프로축구는 물론 이 스포츠와는 하나도 관련된 경력이 없습니다. 광주FC 대표이사 자리가 지자체와 관계된 분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프로구단 경영에 책임을 지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카타르전에서 주심을 받던 일본의 니시무라 심판이 일본 축구 팬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니시무라 심판은 이 J리그 최우수 주심상을 받기도 했던 이 능력이 있는 심판인데요. 엉뚱하게 일본 축구 팬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카타르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추가 골이 종료 직전에 터졌죠. 그래서 니시무라 심판이 추가 시간 5분이 아니라 추가 시간을 6분씩이나 줘서 한국이 이길 수 있게 도와줬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일본 축구 팬들은 우리와 같은 조도 아닌데 우리나라 경기에 꽤나 신경이 쓰이나 봅니다. 니시무라 심판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금품 갈취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피겨 코치가 검찰에 고소당했다고 주간 한국이 보도했습니다. 주간 한국 보도에 따르면 이 국가대표 출신 코치가 해외 전지훈련 신청자를 모집해서 해외로 출국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명목을 대면서 금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해외 전지훈련 떠난 학생의 학부모가 고소를 했는데요. 이 학부모가 자녀 2명을 보내고 무려 2억 원을 뜯겼다고 합니다. 훈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식사까지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항의하니까 학생들을 숙소에 감금하고 폭력까지 휘둘렀다고 합니다. 김연아 키드 제대로 육성해도 모자를 파네. 이게 뭔 일입니까? 3회 연속 올림픽 톱10, WBC 준우승, 월드컵 16강, 원더풀, 뷰티풀. What the fuck is this? 한국 스포츠 정말 잘 나가고 있나요? 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감독이 입시 비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축구와 배구에 이어서 프로야구에서도 승부 조작을 벌였다는 농구 감독과 심판 사이에 관례적으로 금품이 오간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아니, 이게 뭐죠? 비인기 종목 메달 따도 먹고 살기 힘들고 체대 졸업하면 곧바로 실업자. 운 좋으면 180만원짜리 비정규직. 협회 운영은 자기들끼리 다 하고 국가대표 훈련비 뺑땅치다 걸리고 그리고 운동할 거면 공부하지 마세요? 1% 운동기계만이 필요한 초엘리트 스포츠. 니들이 스포츠를 아세요? 스포츠 민주화. 스포츠의 가치 회복. 1%가 아닌 99%를 끌어올리는 유쾌한 시사 프로그램.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다. 월드컵 예선은 이 본선 티켓을 따내는 경쟁 무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월드컵 본선을 목표로 해서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이 최강희 감독은 최종 예선까지만 대표팀을 맡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문제가 없을까요? 자, 오늘 이슈에서 알아봅니다. 심재희 스포츠서울닷컴 기자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스포츠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중고등학교에서 자녀들에게 운동시키는 학부모님들, 자, 어느 대학은 얼마, 어느 학교는 얼마라는 얘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이 체육대학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류태호 고려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오피니언은 나진균의 야구 세상입니다. 개막 2연전을 통해서 드러난 프로야구를 분석합니다. 피플에서는 장다령 변호사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입법 예고됐는데요. 강원개발공사가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한다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강원개발공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 법률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장다령 변호사가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주 1회 여러분의 스포츠가 시원해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함께하는 스포츠 시사 프로그램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당. 이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이 카타르전은 이겼지만 그리 개운하지만은 않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 최강희 감독이 월드컵 최종 예선까지만 대표팀을 맡기로 돼 있죠. 이 때문에 이 최강희 감독은 이 최종 예선에서 이 본선 티켓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월드컵 본선 8강이나 16강 같은 목표를 세우고 이 팀을 만들어간다는 느낌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이 스포츠 서울닷컴의 이 축구 전문 심재희 기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카타르전 이 대표팀의 플레이를 보고 실망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지금? 네, 전체적으로 결과는 손흥민 선수 결승골로 이겼지만 내용이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예. 비판적인 의견들이 좀 많은 상황인데요. 예. 사실 기본적인 팀 컬러나 전술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카타르가 수비적으로 나올 것을 좀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장신 스트라이커를 원톱에 박아두고 좌우측과 중앙 쪽에서 스피드와 기술을 겸비하는 선수들을 배치하면서 공격의 다양화를 좀 깨했었는데요. 예. 하지만 최전방과 측면 그리고 후방이 원활한 호흡이 나오지 않으면서 공격의 파괴력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최전방 공격수가 중앙에 좀 고립이 많이 됐었고요. 예. 그리고 측면에 있는 측면 자원들과 그리고 후방 공격들도 매끄러운 호흡이 없었기 때문에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카타르전에서 이제 밀집 수비에 대응한 미리 예상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전술을 준비했다는 말씀도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이 네. 최강희 감독이 이 닭공 축구라는 이 개성이 강한 그 공격 축구를 선보였었잖아요. 네. 소속팀에서. 자, 그런데 이렇게 개성 강한 닭공 축구가 이 대표팀에서 이렇게 살아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전북에서 최강희 감독이 보여줬던 닭공 축구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선수들이 호흡을 맞추면서 완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을 함께 맞출 시간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대표팀에서는 이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닭공을 펼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예. 때문에 최강희 감독도 대표팀에서는 닭공 스타일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기는 스타일을 추구했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강희 감독 특유의 닭공 스타일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이 잘못됐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최강희 감독이 강조했던 이기는 스타일을 잘 추구하지 못했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롱볼에 의한 단순한 공격 패턴이 주를 이루면서 공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예. 그리고 세트피스 공격의 정확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너킥도 저희가 많이 얻어내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골과 가까운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와 완성도가 모두 부족한 그런 공격의 모습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닭공축구는 이 소속팀에서 이 장기간에 걸친 훈련의 결과이다. 조직력의 결과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나친 너무 오래된 과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에도 오랜 시간을 두고서 이 체력의 바탕으로 해서 공간과 이 압박을 창출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으로 봤을 때에는 이 월드컵 최종 예선뿐만이 아니라 월드컵 예선전도 이 본선으로 가는 그 티켓을 향한 경쟁이기도 하지만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렇게 본다면은 최광희 감독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스타일의 이 대표팀을 만들어가야 된다고는 이런 지적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 최강희 감독이 현재 상황에서는 최종 예선 통과를 우선 목표로 삼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팀들이 전반적으로 이번 일본도 사실 원정에서 패했고요. 예. 전체적 상향 평준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선에 나가기 위해서 일단 우선 목표로 본선행을 삼아놓고 현실적으로 여러 준비를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예. 하지만 좀 우려되는 게 최종 예선을 통과하면 목표를 완전히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고요. 최종 예선이 끝나고 나면 본선까지는 물론 많은 시간이 남아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팀이 마찬가지지만 최종 예선에서 보여준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최고의 전력으로 본선에 임하는 것이 이제 본선에서의 올바른 목표 달성에 가능한 그런 지름길이 될 텐데요. 지금 최강희 감독이 어떻게 보면 최종 예선만 맞고 물러나겠다라고 한 부분도 축구팬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고요. 최종 예선을 통과할 정도의 저력이라면 본선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독이 바뀐다면 그 부분을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소모적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심재희 기자의 말씀은, 일단 최종 예선을 넘어서야지 되는데, 최종 예선 넘어선 이 최강희 감독이 연결되지 못하고 연속성을 가지 못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문제일 뿐, 일단 이 최종 예선에 주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근데 그 말씀하신 내용으로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이 최강희 감독이 최종 예선 때까지만 대표팀을 맡기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선수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차피 떠날 감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최종 예선이 끝나게 되면 어차피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대표팀이라는 전제가 지금 깔려 있는 것인데요. 이 선수들에게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면이? 네,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고요. 일단 프로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가 오더라도 잘 적응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팀 전체적으로 볼 때 부득이하게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선수들 역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소속팀에서 뛰다가 대표팀으로 와서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감독까지 바뀌고 만약에 스타일이 확 바뀌어져 버린다면 기존 선수들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이 융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좀 심각한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6월 18일인가요? 그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가 이제 현재까지는 이 최강희 감독의 임기가 그때까지인데 최강희 감독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확실한 의사 표명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죠. 네, 현재 일단 초반에 최종 예선까지 통과하는 걸 목표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북으로 좀 돌아가서 다시 이제 전북 감독직을 맡겠다라는 일단 밑그림은 그려놓은 상태인데, 예. 어쨌든 최강희 감독 머릿속에는 최종 예선이라는 목표를 딱 그려놓고 거기까지만 일단은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대표팀 내 새로운 감독 또는 최강희 감독이 본선까지 가겠다, 아니겠다, 이런 면을 좀 더 확실하게 밝혀서 축구협회가 일찌감치 준비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네, 사실 지금 축구협회 쪽에서는 최강희 감독의 본선행에 대한 언급을 좀 직접 했습니다. 정문기 회장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의견을 밝혔는데요. 협회 측에서도 최강희 감독 연임을 좀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예. 최강희 감독에 대한, 그러니까 후임 감독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 뭐 축구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축구협회 전문가들도 최강희 감독이 최종 예선을 좀 잘 통과한 다음에 본선까지도 더 정비를 해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최강희 감독이 대표팀을 위해서 어쨌든 헌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대표팀이 최적의 그런 그 조건과 그리고 이제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멀리 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축구인들은 사실 최종 예선 통과가 사실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시아의 맹주로서 최종 예선을 통과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면 그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최강희 감독도 여기에 일조를 하면서 좀 좋은 그림으로 최종 예선 통과하고 그리고 본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같이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그 심재희 기자의 얘기는 이 최종 예선전 아시아에서 뭐 일본이나 호주의 수준도 올라가 있고 최종 예선 통과를 당연시할 정도로 쉬운 게임은 아니다. 그래서 최종 예선을 통과하게 되면은 본선에서 이 새로운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경쟁력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이 스포츠서울닷컴의 심재희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격 스포츠 시사 프로그램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3월 22일이었습니다. 인천지검이 이 야구 특기생 입시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이 양승호 전 롯데 감독, 그리고 이 천보성 전 LG 감독, 이광은 전 LG 감독 같은 유명 프로 감독 출신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이 체육특기생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이 주로 명문대학이었습니다. 이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동아대, 동국대, 단국대 모두 7개 대학이 적발됐는데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결과를 내고 이기기만 하면은 원하는 것을 얻고 엘리트라고 인정받는 것이 이 비단 이 스포츠계뿐만은 아니겠죠.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고려대학교 체육교육학과 류태호 교수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장수님. 예.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그 입시 비리에 연루되는 학교들, 네. 이 체육특기생 입시 비리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요. 이 예전부터 뿌리 깊게 이어져 온 병인데, 도대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예. 네, 우선적으로 생각드는 거는 그 고교 감독하고 대학 감독,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까지 연결돼서 요즘 감독끼리 카르텔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네. 이를테면 아마 보통 그 선수 스카웃이 동계 훈련, 그죠? 전지 훈련. 예. 이런 데 가면 뭐 축구면 축구, 뭐 이런 고교 및 대학이 이제 다 같이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미 이제 뭐 2학년 말 되면 그 동계 전지훈련장에서 이미 뭐 학부모도 있고 감독들도 다 있고 그래서 이미 거기서 이제 사전에 조율이 되는 그런 뭐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리고 또 이 비리의 주체들이 대학 감독, 고등학교 감독, 그다음에 학부모,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브로커가 끼면 이렇게 해서 연대적으로 음성적으로 이제 이런 비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 비리의 카르텔이 있다라고도 봐야지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 교수님, 근데 이 양승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받았다고 그러고요. 이 천보성 감독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돈을 이 감독 혼자서 다 가진 것은 아니라고 그러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예. 아마 그 감독은 이제 잘하는 선수들한테 돈을 받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이제 잘하는 선수들은 스카웃 비용을 학교에서 대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잘하는 선수와 더불어 소위 말해서 끼워 팔기 하는 실력이 좀 뒤지는데 잘하는 선수와 같이 입학하게 되는 그 못하는 학부모들한테 이제 돈이 나와서 아마 그 잘하는 선수계로 가거나 아니면 그 돈이 이제
감독들한테 가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결국에는 못하는 선수들을 입학시키면서 돈을 받아서 이 돈의 일부를 이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죠. 이 대학 스포츠가 구조적으로 이 돈의 오염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지난해 하도 이렇게 스카우트 하는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 사전에 스카우트 하는 거를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지난해 감사에서 이 거액의 스카우트비를 지급하고 고등학생 선수 스카우트하고 또 적발당했죠?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너무 울려서. 예. 지난해에 네. 이 감사에서 이 사전 스카우트가 금지돼 있는데, 네네. 이 고등학생 선수를 사전에 스카우트한 게 또 적발당했었죠? 네네네네. 그거는 이제 감사원이나 검찰에 언제나 그 파일은 언제나 다 있다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들려요. 예. 그러니까 그 시기에 따라서 언제 그걸 발표할지 이게 문제지. 예. 그런 것들은 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특히 이제 시즌이 끝나거나 새로운 문제가 불거지면 그런 것들은 하나씩 터트리는 그런 상태라면 지금 현재도 역시 그런 고질적인 입시 비리가 지금도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예. 교수님, 그러면 말입니다.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전 스카우트도 늘 있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이 대학 감독들이 선수를 뽑고 스카우트 하는데 돈이 오고 가는 것도 적발된 사실이 있고라고 할 경우에 대학 당국에서도 이 선수 스카우트와 관련해서 돈이 오고 가고 한다는 것을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부정이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해당 운동부의 감독보다도 대학 당국에서 먼저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맞죠.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했던 카르텔 구조가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학 당국에서 그걸 감지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가 봐요. 예. 네, 왜냐하면 음성적으로 이렇게 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예. 대학 당국은 사실을 그것을 적발해내는 것은 감독을 일종의 비리 예상자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음성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학교 당국은 그런 것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하지만 그것을 밝혀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워낙 음성적이고 개인 친분에 의해서 그렇죠.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대학 당국에서 적발하기는 쉽지는 않은 문제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또 이런 문제를 대학 당국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학 스포츠 총장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 불공정 경쟁이나 이 금품 수수를 척결하기 위해서 성명서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임에 좀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요? 저는 대학 스포츠 총장 협의회가 이번에 상당히 큰 일을 해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 지난번 5월에 대학 체육위원장들, 그 다음에 감독들 관련해서 금전 스카우트, 근절 서약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만약에 서약을 위반할 경우에 징계를 감사하겠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 이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이라 하죠. 거기에서 체육특기자 특별 전형 지원 방식들을 바꿔놨어요. 2014년부터. 그게 앞으로 특기자 비리를 예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지난해 성균관 대학교에서 이 특기생을 뽑을 때에 완전 공개 경쟁 제도를 도입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전 스카우트 때도 금지하고 이 학부모들까지도 일종의 오디션을 다 지켜볼 수 있게 하는 공개 제도를 뽑았는데, 이거 의미 있는 변화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대단히 의미 있는 변화죠. 어느 학교도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게 대학 당국의 생각인데, 이게 이제 워낙 감독에게 모든 전권이 다 이렇게 가 있는 상태에서 좋은
선수들을 뽑으려는 의도는 학교도 여전히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 결단을 못 내렸는데 성대에서 이제 그런 그 전형 방식을 공개 방식으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 대기업에서 이번에 그 특기자 전형 부정 입학 제재 강화 방안해서 예. 전형 방법하고 그다음에 제출 서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부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하겠다. 예. 이런 강력한 조치가 스포츠대학 총장협의회에서 나온 안을 기반으로서 만들어져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런 방식이 바로 성대가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을 준용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 대학 선수들은 뭐 선수이기 전에 학생이고요. 그리고 뭐 이 대학에서도 선수 스카우트하고 하는데 금품이 오고 간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이 대학 스포츠를 이 클린 스포츠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짧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선발 방식들을 좀 투명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선발 방식이 투명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수한 선수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지원할 수 있고 좀 덜 우수한 학생들은 투명한 방식으로 해서 선발이 되어서 오히려 대학교에서 뭔가 실력을 키우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조금 이렇게 기량이 떨어지더라도 예. 대학 스포츠를 통해서 기량이 향상이 되는 더불어 공부도 함께하는 그리고 모든 행정 시스템들이 투명화되는 예. 그런 형태로 가야 대학 스포츠가 과거의 그 인기를 다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류 교수님도 일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를 그런 방향으로 대학 스포츠가 정상화될 수 있게.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장수님 수고하십시오. 예.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체육교육학과 류태호 교수였습니다. K리그는 수비가 강하고 공격적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상보다 강하지 않았다. 수원 삼성 정대세 선수가 지난주에 스포츠용품 후원 계약을 맺으면서 한 말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정대세 선수 말춤도 추고 영화 타이타닉 주제가를 피아노로 연주하기도 했는데요. 참 재주도 많습니다. 야,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는 정대세 선수의 말솜씨가 왠지 싫지는 않은데요. 골 못 넣으면은 K리그 세지 않다는 얘기도 듣기는 싫어지겠죠. 일단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만의 색깔이 없었다. 카타르전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청용 선수의 말입니다.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색깔이 없었다는 얘기, 선수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이 감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대책을 찾아야지 되겠죠. 주 1회 여러분의 스포츠가 시원해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함께하는 스포츠 시사 프로그램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다. 예, 오늘 오피니언은 나진균의 야구 세상입니다. 이 정통 야구 잡지 오베이스볼의 이 나진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가 좀 반응이 있었는데요. 주로 이 30, 40대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진균 대표 목소리도 좋다고 그러시는데 프로야구가 막을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찬기운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투수들이 지난 주말 2연전에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제 보시는 분들은 즐거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주말에 바쁘셨다면서요. 야구장에 직접 나가시지는 못하시고. 네, 그래도 하여튼 전 경기 다 봤습니다. 짬짬이라도. 예, 중계로요? 예, 중계로 다 봤죠.
그 보시면서 어떤 좀 느낌 같은 거 있으셨나요? 이번에는 이번 시즌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딱 뭐 필 같은 게 온 게 있으면은 하여튼 좀 뭐랄까 막내 구단이 들어오면서 예. 뭔가 좀 더 팽팽한 긴장감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이번 뭐 시즌 초이긴 한데 예. 그런 긴장감 같은 게 팍 좀 느껴졌어요. 아, 긴장감. 예, 막내가 들어오니까 예. 형들이 이제 쫄은 거죠. 예. 뭐 그럴 수는 있죠. 뭐 지더라도 막내한테 지면 좀 그게 좀 있으니까. 뭐 시즌이 오픈이 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관심사항이 떠오르게 되는데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주요 관심사항 중에 하나잖아요. 뭐 이번에도 이 모든 팀들이 외국인 선수들은 다 투수로 뽑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수에게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이 개막전 4경기에서 외국인 투수가 모두 6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6명 중에 두산의 니퍼트만 승리를 따냈고요. 이 퀄리티 스타트도 이제 2명만 기록을 했는데 이 올 시즌에 그 외국인 투수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선수가 있습니까? 일단 저는 삼성의 네덜란드 출신 용병이죠. 예. 반덴헐크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SK의 이제 세든이라고. 야, 세든요. 예. 어제 어제 나오지 않았나요? 네, 세든? 어제 잘 던졌죠. 예. 예. 근데 하여튼 뭐 이 두 선수가 반덴헐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부상 중이라서 아직 예. 뭐 선을 보이진 않았는데 예. 일단은 삼성이 작년에 메이저리그 출신의 탈버트를 버리고 데리고 온 선수이기 때문에 예. 과연 어느 정도길래 탈버트를 버리고 이 친구를 택했을까? 예. 그런 점 때문에 굉장히 좀 궁금한 게 있고요. 예. 네, 물론 이제 잘 던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든 같은 경우는 주키치랑 비교들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주키치가 워낙 잘 던졌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잘 던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은 좀 베일을 벗지 않은 선수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베일을 벗지 않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요. 예. 특히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이 상반기에 이 용병들 변수가 굉장히 예.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투수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평가를 좀 내려보려고 하면 아직까지는 사실 좀 무리이긴 한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면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선발 투수 같은 경우는 예. 한 2번 정도 나와보면 대략 감이 올 것 같은데요. 아, 2번 정도? 네. 그러면은 거의 뭐 길면은 뭐 한 달이고 짧으면 한 보름 정도 지나가면은 그렇죠. 한 2-3번 정도 등판해가지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특히 용병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선발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번 4월 달이 지나가면 예. 이제 집으로 돌아갈 선수들도 좀 나올 테고. 네. 아, 지난해는 뭐 유독 많았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네. 우리 나진균 대표와 또 이 동기인 이 넥센의 영경혁 감독이 이끄는 넥센도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곧바로 토요일 경기에서 패하고 난 뒤에 기아의 어제 경기에서 승리를 따냈거든요. 네. 근데 어제 경기 보면서 전 넥센 경기에서 딱 2가지가 인상적이었었는데 하나는 이 박병호 선수 홈런 터트린 거 하나하고 김병현 선수가 궁금했었는데 올 시즌 첫 번째 등판에서 첫 승을 따냈습니다. 김병현 선수 어제 5와 3분의 2이닝 동안 2실점하고 첫 번째 등판에서 첫 승을 따냈는데 김병현 선수 관심 사항이잖아요. 또 올 시즌 좀 어떻게 살아날까요? 넥센한테는 지금 김병현 선수가 절대적이죠. 예. 나이트하고 핵켄이라는 이제 원투펀치가 있는데 예. 결국 한 팀이 이 시즌을 끌어가려면 결국 이 3선발까지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줘야 이 팀이 한 시즌을 제대로 꾸려나갈 텐데 예. 그런 점에서 김병현 선수의 어떤 첫 등판이 안정적이었다는 거는 굉장히 넥센한테는 의미가 있고요. 예. 본인한테도 뭐 부상만 좀 조심한다면 확실히 작년하고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4사구도 이제 작년처럼 좀 많았어요. 5개씩이나 됐기 때문에. 볼넷은 어제도 많았던 거 많았죠. 사실 많았는데 작년하고는 느낌이 달랐어요. 아, 네, 안정적이다. 그렇죠. 이제 약간 이제 볼들이 이제 빠지면서 거기서 오는 어떤 그러니까 신중한 투구 때문에 볼넷이 늘어난 거지. 예. 작년 같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감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진 않았거든요. 작년에는 사실 어이없는 공도도 많이 그렇죠. 나왔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는 일단 김병현 선수가 그만큼 안정적으로 지금
보인다는 거고요. 예. 뭐 부상만 없다면 아마 올해 10승 정도 충분할 것 같다는 느낌이 오고 예. 그게 넥센을 상당히 지금 김병현 선수 어제 하여튼 그 첫 등판이 넥센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클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저께 그 승리 투수 되고 난 다음에 이 김병현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강철 코치를 좀 더 일찍 만났으면 또 좋았을 걸 이런 얘기하면서 저희 또 궁금증이 생겨난 게 아무래도 이제 뭐 이강철 코치도 이 언더핸드스러우니까 보고 별점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 김병현 선수 같이 언더핸드로 던지는 선수들은 이 투수 코치들이 가르칠 때 이 뭐 투구 폼이나 이 자세 등을 그 언더핸드 출신 코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오버핸드 출신들이 다 가르치나요? 투수 폼이나 어떤 뭐 투구 자세 같은 것들도? 아무래도 이제 그 오버핸드가 워낙 많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이드하면 언더핸드는 워낙 이제 투수들 중에서도 비중이 작으니까 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지금 9개 구단에서 그래도 코치로 활동하는 그 사이드하면 언더핸드 출신들이 한 5명 정도 됩니다. 없는 구단도 있잖아요. 네, 없는 구단도 예. 몇 개는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 투구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예. 그 동일합니다. 뭐 옆으로 던지든 위로 던지든. 예. 아, 근데 아무래도 이제 던져본 사람들의 그 감이나 자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강철 코치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뭐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프로야구를 대표했던 사이드함이고 그렇죠. 예. 뭐 그런 노하우가 아무래도 김병현 선수와의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잘 이루어졌겠죠. 예, 그러겠죠. 네, 예, 그런 예. 경험들이 아마 김병현 선수한테는 또 다른 어떤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그거 뭐 큰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뭐 다른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경험 많은 선수들에게는 뭐 긴 얘기보다도 슬쩍 지나가는 한마디가 뭐 깨우침을 줄 수도 있는 뭐 이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 네, 근데 그렇죠. 저는 뭐 약간 좀 의외였었어요. 그러면서 뭐 이 김병현 선수가 한 얘기가 이강철 투수 코치가 던지는 거 보면서 좀 강약을 조절하는 것을 배웠다. 뭐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김병현 선수 힘으로만 던졌는데 강약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근데 김병현 선수 정도의 그 나이에다가 경험이면 강약 조절은 벌써 배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김병현 선수 같은 경우는 좀 그 특이한 케이스인데 예, 예. 메이저리그에서 뭐 공 던지는 그 야구 팬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예, 예. 사이드암으로 150km 던지는 선수 예, 예. 뭐 없거든요, 사실. 임창규 선수 정도. 그렇죠. 예. 이제 뭐 150km 던지는데 강약 조절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필요가 없었다. 그렇죠. 거기다 또 이제 그렇죠. 김병현 선수 이 성격 이런 개성 그걸 보면은 뭐 예. 약한 조절 이런 거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예. 필요성을 여태까지 못 느꼈을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2연전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팀 중에 하나가 LG입니다. 우리 나준균 대표께서 애증이라는 이런 상반된 감정을 갖고 있는 LG인데, LG 두고 무슨 얘기 했냐면, LG 수입이 한동안 또 얘기가 많이 오르내렸었거든요. LG 팬들이 기분 좋아하시는 거는 뭐 저도 뭐 충분히 인정을 해드리는데, 지난 시즌에도 그랬잖아요. 초반에 너무 샴페인 터트릴 필요도 없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초반에 언제나 잘 나갔던 LG가 이번에도 좀 이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지금 1위 하고 있죠. 예. 다시 한번 어떻게? 1위죠, 1위. 1위요? 이제 1위. 예, 1위죠. 네. 선두로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공동 1위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참, 힘드네요. LG는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애증. 좀 불안하네요. 예. 잘 나가도? 네, 잘 나가도 좀 불안하네요. 이게 끈질긴 맛이 없다는 말씀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끈질긴 거라는 것보다 일단 예. 팀의 지금 현재 구성 자체를 보면. 예. 뭐 이 전쟁에서 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병참 아닙니까? 물론 병참이요. 이제 앞에서 쏟아붓는 예, 이 뭐 예. 화력, 예. 뭐 탱크가 많고 이것도 좋지만. 예. 그리고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병참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 지원하는 가장 일선에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이 프런트. 예. 또 이제 경기장에 나와 있는 굳이 선수 중에 포지션을 찾자면 또 이 포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이 병참 차원에서 봤을 때 LG가 포수가 불안하다. 예.
또 프런트가 불안하다. 아, 이런 부분들은 LG한테 올 시즌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예, 이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LG, 그러니까 두 경기만 봤을 때 LG를 좀 눈여겨볼 필요도 있다라고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최근의 추세를 보면은 이 불펜이 강해야지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이런 그 경향이 좀 두드러졌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경기 보니까 그 유원상, 정현욱, 봉중근 다 승리를 다 따냈습니다. 그리고 정현욱과 이 봉중근 같은 경우에는 두 경기 모두 다 등판해가지고 따냈는데 LG의 이 불펜이 좀 예사롭지 않은 그런 느낌을 이 두 경기만 봐서는 좀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 불펜이 강하면은 일단 예. 경기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예. 근데 일단은 그 투수력에서는 제 1번은 결국은 선발입니다. 예, 선발진이 안정이 돼야만 예. 불펜이라는 것도 제대로 가동이 되고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 지난해 같은 경우 SK 같은 경우 선발진이 무너지니까 불펜이 엄청나게 부하가 걸렸죠. 그렇죠. 그렇게 과부하가 걸리면은 결국은 끝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예. 결국 막판에 힘이 떨어져서 이제 쉽게 무너졌고 막판에 가서는 예. 또 올 시즌까지 그 여파가 있거든요. 뭐 예. 박희수 선수도 그렇고 뭐 엄정호 선수 작년에 많이 불펜에서 많이 던졌던 선수들이 상당히 데미지를 입은 게 사실입니다. 이게 그게 다음 해까지도 나타나거든요. 예. 그리고 선발이 그 가장 강한 투수들이 나가면은 불펜은 그 다음 선수들이 그 순번을 받는 게 이게 순서예요. 그렇죠. 예. 예. 가장 강한 투수가 그 팀에서는 선발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불펜이 강화된 것은 분명히 LG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예. 그것으로 올 시즌 진단을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그 지엽적인 부분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 주말 2연전처럼 뭐 유원상, 정현욱, 봉중근으로 이어지는 그 개투진이 뭐 계속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즌 중에는 뭐 6월달, 7월달 넘어가면서 무너질 수도 있다. 뭐 그렇죠. 이제 뭐 불펜도 단조롭고 예. 이제 사실 뭐 그 좌완 이상렬이라든지 예. 또 뭐 그 사이드 하면 다른 선수들이 좀 이게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예. 이렇게 단조로운 패턴을 가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그 불펜도 익숙해지잖아요. 예.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선발진이 일단은 제 역할을 못 해주면 예. 불펜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LG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마음에 좀 쓴소리를 많이 하고 싶은 우리 LG 출신의 이 나진균 오베이스볼 대표였습니다. 여기 한마디 더 만약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 그 2연전 개막 2연전에서 제가 이제 그 좀 유심히 봤던 게임 중에 하나가 이제 넥센 게임이었는데 역시 또 동기가 감독이다 보니까 아니 그 이성열 선수가 홈런을 쳤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서 예.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을 제가 하나 잡아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이성열 선수가 홈에 들어와서 예. 선수들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기 전에 이제 감독을 딱 만나잖아요. 예. 제일 먼저 감독이 나서 손을 딱 내미는데 예. 이성열 선수가 손으로 그 감독을 손을 하이파이브 하는 게 아니라 예. 염경엽 감독이 가슴 한번 툭 치고 가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불경제 아닙니까, 그거? 아니 저는 그 지금까지 메이저리그에서는 봤지만 예. 한국에서 선수가 홈런 치고 들어오다 감독을 이렇게 툭 가슴을 밀고 가는 건 전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과연 뭘 의미하느냐. 예. 선수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예. 뭔가 색다른 리더십으로 저게 다가와서 선수들한테 뭔가 그 가깝게 뭔가 소통을 해줬구나. 그렇죠.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은 그렇죠. 선수의 예. 이렇게 가깝다는 심적으로 그걸 증거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다가왔고, 예. 훨씬 넥센이 상당히 뭔가 끈끈하게 예. 팀워크 이루어져서 앞으로 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럼 제가 나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넥센을 올 시즌에 한 4강 이상으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2강 5중 이야기라고 했어요. 예, 그러셨죠. 그 중에서도, 예. 이 중에서도 보면 중상 위에 있고 중? 중하가 예, 있잖아요. 예, 예. 제가 보기엔 넥센이 지난번에 중하였는데 중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야구 전문지 오베이스볼의 나진균 대표였습니다.
한국 스포츠당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100.3MHz 관악 FM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튜닝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면 이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이 팟캐스트로 들으시려면 인터넷에서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당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스포츠당 아이블로그 또는 스포츠당 팟빵이 나오는데요.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격 스포츠 시사 프로그램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8년에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죠. 이 평창 동계올림픽 치르기 위해서 1조 7천억 원을 들여서 알펜시아 리조트를 만들었는데요. 이 알펜시아 리조트 때문에 강원도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 국회에서 강원도 개발 공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 국민 세금으로 빚덩이 1조 원 만들어 놨고요. 또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이 국민 세금을 다시 이 축내는 꼴이라고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대영 변호사 오늘 나오셨습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법 얘기 나오니까 뭐 이름부터 벌써 어려워져 가지고요. 이 개정된 법률안 어떤 내용 포함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지금 입법 예고된 개정 법률안 내용을 보면요. 예. 지방공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그 예. 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면제하고 그다음에 내국인이 지방 공기업으로부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안에 위치한 별장 콘도미니엄을 매입하는 경우에 또 그 금액을 송금에 차림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그 별장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예. 그리고 그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에 위치한 골프장 입장에 대해서는 개별 소비세를 면제한다는 예.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부동산 불경기일 때 정부에서 뭐 양도세니 뭐 취득세니 이런 거 감면해주고 주면서 이 부동산 더 자주 그렇죠. 사고 팔수 그렇죠. 매매 행위가 있게, 활성화되도록. 이 콘도 이거 분양 같은 거 잘 되게 도와주자는 얘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 강원개발공사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운영하는 주체인데 이 법률 개정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강원개발공사 좀 도와주자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문제는 알펜시아 리조트 분양이 좀 너무 저조해가지고 예. 재정 위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특혜를 통해서 좀 더 알펜시아 리조트가 예. 좀 더 활성화되고 또 분양도 많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뭔가 좀 이득을 재정적으로 이득을 보게끔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알펜시아 리조트 그리고 강원개발공사가 어렵다 힘들다 뭐 이 얘기는 좀 나온 지 몇 년 된 얘기인데 예. 도대체 뭐 이 어느 정도까지 이게 힘들길래 이 법률 개정까지 해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요? 뭐 지금 뭐 여러 보도에 의하면 거의 강원도 개발공사 그리고 그로 인한 또 강원도 재정 상태가 거의 그 파산 직전에 놓여 있다. 그런 그 얘기가 들리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 강원도 개발공사 부채가 9,199억 원이고요. 예. 이자 지급액만 451억 원. 예. 그리고 하루 이자만 1억 원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내는 그 돈만, 이자만 1억 원. 예, 원금은 손도 대지 못하고 그냥 그렇죠. 이자만.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사실상 뭐 파산 직전이라고 봐야죠. 사실상 파산이네요. 파산이 이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정도로 뭐 거의 그 파산이라고 봐도 무방한 강원개발공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입법 예고가 된 건데 요게 발의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좀 이렇게 그 지원이 되는 거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건가요? 요 입법 예고된 그 개정안이 만약에 법률로서 확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 예. 말 그대로 그 알펜시아 리조트 분양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고요. 예. 그리고 또 그 골프장 예. 입장하는 예. 사람에게 대해서는 또 개별 소비세가 예. 또 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다른 골프장과 다르게 예,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가격이 특혜를 좀 그린피가 좀 낮아지겠군요. 그렇죠. 이 소식은 좀 그린피가 좋아하시는 분도 낮아졌다기보다는 이제 계시겠는데요. 개별 소비세가 이제 면제가 되니까 예. 좀 더 이제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거죠. 예. 그 골프를 즐기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특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여튼 그 그린피도 좀 내릴 수 있게 세금도 줄여주고 그 알펜시아 리조트 그 콘도 분양도 할 수 있게 좀 지원도 해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장사가 되게 좀 도와준다는 얘기군요. 특히 이제 큰 이제 기업들이 예. 뭐 별장 콘도미니엄을 매입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송금,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 비용을 이제 비용 처리해 주면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큰 그 혜택이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용 처리 뭐 돈 많은 개인이라든가 기업이 분양을 하게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거군요. 근데 이 장 변호사님도 그 미디어 오늘의 칼럼 쓰셨잖아요. 칼럼을 쓰신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에 이렇게 특혜를 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개정 법률안까지 만든다고 한다면은 이게 그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쓰신 거죠. 그렇죠. 이제 그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국제대회 유치와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의 어떤 그 모럴 해저드라고 할까요? 그걸 좀 부추길 수 있다. 그런 그 취지죠. 근데 뭐 이런 것도 저도 참 뭐 할 말은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뭐 2003년도에 그 대구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됐을 때 그때 그 개최 전에는 그 대구 경북 경제연구원에서 유니버시아드 경제 효과가 1,600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똑같은 자료를 갖고서는 대구시가 경제 효과 1조 원이라고 뻥튀기 해가지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들통났고요. 그렇죠. 그리고 2011년에 그 대구에서 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열렸었잖아요. 이건 이제 개최하기 전에 경제 효과가 5조 5,800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집계된 경제 효과는 2,700억 원에 불과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무분별하게 뭐 지자체들이 일단은 뭐 유치를 해놓고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 평창 동계올림픽뿐만이 아니라 인천시도 내년에 아시안 게임 때문에 심각한 재정난 지금 겪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올해만 그 인천시가 갚아야 할 빚이 4,500억 원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인천시 자체 그 채무 발행 상환 계획에 따르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이제 또 빚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새로 발행해야 할 지방채만 5,061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작년에 또 2,400억 원이 넘는 그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그것까지 합하면 올해 새로 발행해야 할 지방채가 전체 규모가 7,500억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거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거의 지금 뭐 파산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그리스 디폴트 뭐 얘기하는데 그 인천시도 거의 뭐 디폴트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인천시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들 그 수당이나 이게 좀 줄어들었다고 그 재정난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피해도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인천 FC 같은 경우에도 돈이 없어서 그 선수들 급여가 일부 체불된 사실도 있었거든요. 지난해. 굉장히 좀 어려운 형편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그 미디어 오늘에서 제가 읽었던 이 장 변호사님 칼럼도 그렇고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조정하는 그렇게 무분별한 지자체의 어떤 그 메가 스포츠 이벤트 유치해가지고 치적 쌓기용이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이 스포츠 이벤트에서 세금 낭비하는 걸 좀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걸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좀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기본적인 그 법 제도는 있긴 있거든요. 국제대회 유치 관련 법령이 있고 그 법령에 따르면 이런 국제대회 스포츠 이벤트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절차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말 제대로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셨던 예. 뭐 경제적 효과, 보통 이제 사전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제적 타당성 효과, 사업 타당성 효과를 미리 타진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얼마를 맞춰달라 얘기하면 거기 맞춰가지고 연구 용역 받은 데에서 숫자다 맞춰주죠. 예, 예. 저도 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 사례가 예를 들어서 용인 경전철 예. 뿐만이 아니라 예. 광주나 지역에서 있었던 그 민간 사업 터널 건설 이런 데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뭐 많은 분들이 짐작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스포츠 메가 이벤트 등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죠. 경쟁적으로.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뭔지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뭔가 그런 행사를 예.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일을 하고 있다. 또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예. 그리고 또 그런 행사를 통해서 뭔가 정부로부터 좀 재정적인 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어떤 좀 기대감.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자체장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정치적인 그 동기. 결국은 예. 그런 행사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연임 또는 예. 계속 그 집권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좀 뭐 답답한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답답한 얘기지만 우리가 해답도 모두들 다 알고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실천에 옮기지 못할 뿐인데 좀 제대로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스포츠 전문, 스포츠 여기저기 다 지금 끼고 계십니다. 이 장다령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이 장다령 변호사와 제가 나눴던 얘기는요, 이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스포츠 메가 이벤트를 개최하면 안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뭐, 이제는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예전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치적인 계산으로 이벤트 하는 데에는 국민 세금을 쓸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경제적인 관점에서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살펴보고 국민 경제, 지역 주민들에게 과연 어떤 실익이 있는지를 좀 더 고민하면서 이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당 10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스포츠 시사에 관심 가져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이 멀리 해외에서 청취해 주시는 교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청재님 가라사대. 하나,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공부해라. 스포츠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 경제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스포츠를 바라봐라. 웃고 즐기기만 한다면 주머니 털리는 봉이 될 뿐이다. 둘,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사람 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때론 패자의 눈물에서 감동을 받는다. 감동은 보는 만큼 느낄 수 있다. 셋,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스포츠의 가치를 생각해라. 페어플레이와 공정성이 최선의 가치이다. 설익은 프로페셔널이 만들어낸 삐뚤어진 프로의식, 결과중심, 승자독식, 황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보자고요. 스포츠의 가치를 회복한다면 세상은 바뀝니다. 스포츠 민주화. 스포츠의 가치 회복. 1%가 아닌 99%를 끌어올리는 유쾌한 시사 프로그램.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당. 한국 스포츠당. 한국 스포츠당. 한국 스포츠당. 한국 스포츠당.